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75회입니다. 이제 미중 전쟁 제 3탄이죠. 제 3탄은 정신의 전쟁입니다. 미중 전쟁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중 사이의 경제 전쟁,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신의 전쟁, 그 다음에 세력권의 전쟁, 일로 일대 이런 걸 둘러싼 이렇게 한 세 개 차원에서 걸쳐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각각 다 우리랑 직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정신의 전쟁 영역은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선을 맡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행이 되면.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저희는 이게 말하자면 관계가 크죠. 여러 가지로 관계가 큰 그런 데인데, 과연 저희가 조선 사대주의를 극복했을까? 그런 아주 참담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정신세계에서 특히 저거 이후로,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로 이게 성리학 사대주의예요. 그게 탈레반인데, 우리가 탈레반의 뜻이 학생이란 뜻이에요. 이 성리학 사대주의자들도 똑같은 거죠. 이게 우리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세워뒀다가 관에다 덮는 명정이라고 있습니다. 붉은 천에 글씨 쓰는 거. 명정 보면 벼슬을 안 한 사람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 학생 누구누구 김해 김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학생이라는 게 그냥 학생이 아니라, 성리학은 이게 종교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공맹은 원래 오리지널 유교에서는 전혀 종교적인 성격이 없어요. 우주론이 없다고요. 근데 성리학은 안 그래요. 우주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공맹이 말한 유교와 성리학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리학에서는 학생이라는 걸 신분을 무지하게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대외 공포증이 있죠. 이 조선에는.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조선은 중국을, 그러니까 현실적 중국을 받든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관념화된 중국을 받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천지, 성리학의 우주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관념적 중국을 두고 이걸 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명을 두고, 명이 망한 다음에 특히 망해버린 명을 두고 이건 성리학적 우주 질서다라고 해서 대명천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으뜸이 되는, 명나라가 대표하는 우주 질서라는 뜻이에요. 대명천지라는 뜻이. 그리고 나서 뒷구가 붙죠. 1월 숭정,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해와 달처럼 빛나시는 도다. 이렇게 해서 1제 말까지 40년대까지 만동무에서 제사를 모셨으니까 망해버린 명나라 황제를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분리된 거예요. 조선의 성리학, 유교 성리학 탈레반들은 머리로는 명이고요, 몸으로는 청을 섬겨요. 이게 얼마나 배회주의적이고 흉악하냐면 척화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척화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양 오랑캐를 비난하는 그런 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척화비를 대원군 때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잖아요. 이 서양 오랑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침범,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해왔는데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 것은 곧 서양 오랑캐랑 쎄쎄쎄 평화를 뜻한다. 주화 매국, 평화를 입에 꺼내는 자는 반역자다. 한마디로 입도 뻥끗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과 논의와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종교 체제니까 이러죠. 종교가 그러잖아요. 종교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생존 전략에 관한 전략적 논의를 종교화 시켜갖고 아예 입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성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명을 떠받들죠. 몸은 청을 떠받들고 망해버린 명을 떠받들고 머리는 몸은 청을 떠받들어요. 청을 얼마나 비열하게 떠받들었냐. 우리 조선 이 성리학 탈레반들이 일제가 밀어붙여서 강화도 조약을 했잖아요. 그때 입만 뻥끗하면은 우리는 청의 속국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청 그늘 밑에 지가 치마 밑으로 지가 대가리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제가 하도 그때 일본이 하도 한심하니까 강화도 조약의 첫머리가 첫 문항이 조선은 독립국가다예요. 아주 역설적인 건데 조선이 청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국가다라고 선언해준 최초의 조약이 일제가 우리한테 강요한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었다고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맺어진 조선과 미국 사이의 조약은 더 황당해요. 이거 교섭권을 청나라 그 지배자인 리홍장한테 위임을 하고요. 거기다 속국을 명기하려고 들었다고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청의 일부다라고 명기를 하려고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속국 명기 안 돼. 그건 니들끼리 따로 해. 그래서 별도 조회문.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그 별도 조회문에 조선은 청의 그건 조선과 청 사이의 그 조약인데 그 일종의 조약 비슷한 건데 거기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고 명기가 돼요. 어느 정도 명기가 되냐? 치해법권이요? 치해법권이라는 게 일제랑 맺은 치해법권만 해도 일본인 주거지역의 범죄에 관한 치해법권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이 어디에서 살던 조선 안에 중국 사람은 청나라가 법률적 권한을 갖는다예요. 그러니까 왕서방이 절대적 치해법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화교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죠. 짜장면이 발명이 되고.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미 여기도 인구가 빡빡한 데인데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 뭐죠? 김동이나 감자 그 굶주리다가 그 왕서방한테 몸 팔고 그러다가 그 살인 나는 그 소설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은 화교를 잘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곳곳에 중국 교포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분들 다 열심히 일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개개인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렇게 화교가 밀고 들어와서 경제권을 많이 흔드니까 아마 지금 화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강남 땅 다 화교 걸 거예요. 그분들이 재리에 밝으니까 현금에 강하고 이 화교를 언제부터 몰아내냐? 이승만 때부터 몰아내요. 어떻게 몰아내냐? 이거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인데 야비한 얘기예요. 왜 그러면 2조 때 조선 때 일을 잘못 저질러 놓은 거를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야비한 방식을 썼다고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도와주겠다고 달려온 데가 대만이에요. 중국이에요. 장개석 중국. 그때는 국제적으로 중국이라 그러면 장개석 대만, 타이완이 중국을 대표할 때예요. 저기는 중공이고 대륙은. 이 장개석 그 중국이 제일 먼저 달려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화교들이 밖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빠져나간 화교들이 다시 입국하는 거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우남 때. 그래서 그때 화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6.25를 통하면서. 그리고 나서 가장 살벌하게 화교를 그거 한 건 박정희죠. 박정희는 화교가 그러니까 준공무원, 교사 같은 것도 못 되게 했어요. 그리고 화교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인천에 있는 제물포에 있는 화교천 부르도자로 밀었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니까 타이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야, 우리는 같은 반공국가로 너희 도와주러 갔는데 그 틈을 타서 우리 쫓아내기 시작해? 그죠? 선조가 일을 잘못해 놓으니까 조선 때 대원군 고종 민비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로부터 거의 몇십 년 지나가 한 7, 80년 지나서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가 손에 피 묻혀가면서 야비한 짓 해갖고 화교 몰아낸 거예요. 이거 법도도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난민이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여기 조선 놈들 얼마나 독한 놈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지켜낸 땅인데. 그 우남 이승만이 그때 화교로 그냥 밀어버렸다고요. 못 들어오게 했다고. 6.25 때 나간 사람들을. 전쟁 피해서. 박정희는 그거 뒤집어 엎어갖고 부동산 소유권 다 부정하고 공민권 다 박탈하고 그냥 부르도자로 밀어버렸고 화교를. 그러니까 화교 소유 그 화교촌들을. 그러니까 화교들이 이게 차이나타운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타이완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반공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도와주러 갔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승만 때 그랬고 박정희 때 그랬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중국이랑 수교하면서 대만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중국과 항의했었으면 지금 대만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그 중국 대사관 자리, 그때 중국 힘이 약할 테니까 80년대 후반 밀고 당겨가지고 그런 거는 대만 총영사관 자리로 보존을 해줬어야 된다고. 그거 뺏어버렸잖아요. 명동에 있는 중국 그 대사관 자리 넓어요. 거기 명동 뒤에 들어가면. 지금 중국 대사관 거기로 옮겨갔죠. 몇 년 전에. 그 못할 짓 했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 못할 짓 하게 만든 게 누구냐? 애초 조선 말기에 이 짓거리를 저질러 놓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국이라고 명기를 해서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박원순이 말하자면은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붙은 한국은 말 궁둥이에 붙은 똥딱지에 앉은 파리다라고 그런 말을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는 게 다 이런 정신머리가 한 100여 년 전부터, 한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중화사대주의 성리학 탈레반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 정신을.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어디서 드러나냐? 이거 딱 보세요. 요새 우리나라 그 기레기들이나 담론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중국을 우러러 김정은 평양 사교를 보호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말이 한두 달 전부터 쑥 들어갔지만 미중 대립에서 미국이 잘 못 이겨. 중국이 분명히 이길 거야. 이렇게 그런 논조로 평론을 썼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이런 말 수근수근 하잖아요. 평양 말이야, 김정은 체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국 개겨가지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거야. 겉으로는 비핵화라 그러는데 핵 많이 짱 박아놓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평론 썼잖아요. 그렇게 떠들고. 심지어는 전향했다라고 저희 후배뻘 되지만 민혁당 김영환 이런 사람들은 전향했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김정은은 계몽군주로 변신해서 미북 수교랑 종전협정과 개혁개방을 이끌고 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우러러 평양사교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그릇된 관념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니까요. 황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다 이중성이다.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조선시대는 몸으로는 청을 섬기는데 머리로는 명을 섬겨. 망해버린. 명이 성리학적 우주질서의 대명사예요. 대명천지. 성리학 종교체계의 대명사야. 그래서 명이 우뚝선, 명이 지배하는 우주질서, 대명천지라는 말을 만들어낸다고요. 평양 똑같잖아요. 몸으로는 중국을 섬기죠. 지금 김정은이 몇 번 갔어. 수시로 들락거리잖아요. 입으로는 김일성 민족, 조선민족 제1이래요. 쟤들은 떼놈이고. 평양사교는 전형적인 이중성 보여요.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다를 것 같아요? 몸으로는 친중 친북이에요. 대한민국의 주도 담론이 지금. 입으로는 동북공정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북공정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 나온 것 같아요? 뭘 대단한 거 나오긴 뭘 대단한 게 나와요. 결국은 환빠 스토리예요. 환빠.
그러니까 뭐 한반도와 바이칼과 만주를 중심으로 무슨 거대한 고대 제국이 있어서 그 고대 제국의 문명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다. 이게 환빠잖아요. 그 환빠 스토리가 말하자면은 그 기본이죠, 기본. 환빠 스토리가. 근데 이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동북공정 뭐 중국 이데올로기, 중국과의 정신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해 전쟁이란 결국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무슨 국제 공정 무역 질서, 공정한 세계 개방 시장에 대한 거 뭐 이 정도 차원에서 그쳐요. 그리고 중국에 되도 않는 무슨 중국몽, 중국 제조 2025 이런 중국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서 그쳐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넘겨져 오는 순간 굉장히 심오해지는 거예요. 관의 전쟁이 돼버려요. 우리한테 넘겨져 오면 이게 세계관의 전쟁, 인간관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이 돼요. 정의 전쟁이, 정신의 전쟁이 이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의 전쟁이 된다고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평양이 붕괴하고 북한의 2,500만 주민이 당당한 개인 실존으로 부활해가는 탄생하는 과정이라는 건 정치 이런 차원을 훌쩍 넘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원적인 문제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노예보다도 못하고 이게 지금 북한 주민의 상태가 노예와 가축도 아니라 노예와 야생동물의 중간쯤 되는 존재가 현대 문명 속에서의 당당한 개인으로 확 뒤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휴먼 드라마냐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담은 독립된 정신을 갖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한국인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의 전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요. 지금 미중 사이의 정신의 전쟁을 우리는 한국인이 치고 나가가지고 이거를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의 전쟁으로 확대시켜야 돼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를 부닥쳐 있는지. 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중화패권주의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정교해요. 어떻게 정교하냐? 일단 말이 돼. 근거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중국 영토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모두 중국 역사로 쓰겠다요. 말 되죠? 지금 현재 중국 영토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게 뭐 신강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티벳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든 모두 중국 역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역사로 쓰는 관점이 각 민족과 문화의 고유한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조명해서 쓰질 않고 끊임없이 황화문화권 중심의 관점을 강조해요. 이거는 중국 학자들이 써는 영어 논문 보면 그냥 나와요. 황화문화권이라는 게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후기는 산동 문화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황안이 아니냐, 이것도 논점이 많아요. 산동은 사실은. 실제로는 황하 중상류 문화권이죠. 예, 룽산 문화권이죠. 이 중심을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특히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뭐 6,000년, 7,000년, 8,000년 전에 이 황하 문화권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양자강 문화권도 있고 여러 문화권들이 있어요. 저 위도 있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홍산 문화도 있고, 저기 내몽고 만주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중국이라고 아직 6,000년, 8,000년 전에 그게 무슨 중국이에요. 그냥 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습속을 갖고 사는데, 제가 이거 직접 영어로 쓴 그 논문에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룽산 문화, 원래 중국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고 통일해 나갈 수 있던 이유는 그 남성성과 전투성에 있다. 뭐 이렇게 딱 각을 잡아 이렇게 쓴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이 여러 인류가 여러 민족이 이렇게 엮이니까 이거를 첨단 과학을 얘들은 다 흡수를 했어요.
고인류학,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아프리카 기원, 이걸 다 흡수를 해서 최신 과학을 다 흡수했어요. 아프리카 기원이란 건 뭐냐면요. 약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완성돼서 약 6만 5천 년 전쯤에 아프리카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out of Africa, 그래서 OOA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저거라면 밝혀져요. 저기 뭐죠?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패턴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패턴을 비교해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온 게 쭉 그 경로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원설이 이제는 정설이 된 거예요. 현생 인류는 6만 5천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에집트 쪽 혹은 홍해 베델만뎁 홍해 좁아지는 데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랑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 베델만뎁을 건너 가지고 아랍으로 나왔다. 두 코스 중에 하나로 혹은 두 코스다. 그게 이제 지금은 정설이 됐어요. 이런 반면에 주체 사상, 그러니까 김일성 사교는 OOA를 인정을 안 해요. OOA를 인정을 안 해요. 김일성 사교는. 그래서 그거에 영향받은 국내의 기레기들도 OOA를 잘 안 써요. 심지어 2017년에 동아인가 어디서 써놓은 거 보면 과학동화 부장이란 자가 2017년 작년이에요. 과학동화 부장이란 자인가 차장이란 자가 써놓은 거 보면 여전히 주체사상에서 깔고 있는 짝퉁 고인류학 얘기예요. 주체사상 짝퉁 고인류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6, 70만 년 전에 현생인류 말고 호모 이렉투스가 아프리카 바깥으로 튀어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호모 이렉투스가 세계 곳곳에서 현생인류로 진화를 했는데 서로 상관없이 별로. 그때 이곳 조선 땅 한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호모 이렉투스가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로 진화했다. 이게 북한 김일성 사교의 제1번 명제예요. 그거 비슷한 소리를 작년에도 하더라니까. 과학동화 부장인가 차장이란 자가. 거의 다 깨진 소리거든요. 벌써 거의 30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 30년 전만 해도요. 유전자 하나 검사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래서 샘플링의 숫자가 작았어요. 지금은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다 검사하잖아요. 유전자를. 30만 명, 2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OOA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류가 현생 인류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완성돼 갖고 6만 5천 년 전쯤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또 어떻게 해볼 소리가 없는 소리인데 짝퉁 인류학을 쓰거든요. 북한은 그걸 본토 기원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위에 훨씬 전에 있었던 호모 이렉투스가 조선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자체 진화했다. 그래서 본토 기원이에요. 자체 진화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가 바로 조선민족이고 그 조선민족의 이러한 숭고한 운명과 사명을 일깨워줘서 민족됨을 우뚝 세우신 불후의 지도자가 김일성 수령님이시다. 이게 이제 주체사상의 핵심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짝퉁 인류학을 쓴다고요. 중국 애들도요. 본토기원설 비슷한 걸 썼었어요. 한 30년, 한 10몇 년 전까지. 그러다가 중국이 확 바뀐 거예요. 지금은 중국 첨단과학 고스란히 다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첨단과학을 싹 인정해요. 수법이 이거야. 첨단과학 싹 인정해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영토에 있는 그 모든 역사는 결국 다 중국 역사야. 그것도 맞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하나만 딱 끼워 넣는 거야, 거기에다가. 황하 중류, 중상류 중심의 룽산 문화가 이걸 주도해 왔다라는 걸 어떻게든 거기다 껴 맞춰. 그게 중국의 중화 패권주의 이데올로기, 동북공정의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박하려 그러냐? 한심한 거예요, 이거. 이 할아버님이 이게 서울대 석자 교수씩이나 되고 유명한 양반이죠. 단재 신체업 빨고 뭐 이런 사람의 민족주의 빨고 이게 신용화 할아버지. 저기 서울대 사회학과. 이 할아버지가 이런 멋있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 이거요, 동북공정 반대한다고 정부에서 무지하게 돈 풀었거든요. 그 돈은 아마 그 돈 일부 받으셔서 했을 거예요. 앞에 보면 이 저서는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특정 분야 기획 연구 사업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정부에서 수십억 수백억 풀었을 때 그거 일부 받아서 한 거예요. 동북공정 반대한답시고. 박근혜 정부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런 짓을 해놓죠. 어마어마하게 돈 퍼부어서. 이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바로 북한 저기 그 본토건설 주장이랑 거의 저기 쌍벽을 이루는 주장이에요. 짝꿍되는 주장이에요. 이런 거. 결국 환빠 주장이거든. 저는 근데 이 책에 정말 고마워요. 우리 신현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제 내놓고 환빠 스토리를 다 이렇게 집대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정식으로 패면 돼. 작사를 내놓을게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앞에 이 책을 지근지근 밟아서 발기발기 찢어가 작사를 내는 책을 반드시 쓰겠습니다. 교수님께 감히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으로 하여금 원로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교수님께, 늙으신 우리 원로 교수님께 바치는 저의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환빠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라고 있어요. 이 지금 이 지도에서 이 녹색이요. 이거 이제 흑해 주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초원 벨트예요. 흑해 주변에서 출발해서 몽골을 거쳐서 내몽고랑 서만주 일부까지 이르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그냥 초원지대, 이런 초원지대가 발달을 하려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안 와도 안 돼. 비가 안 오면은 사막이 되는 거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와야 이 풀밭만 자란다고요. 이 초원지대의 면적이 중국 본토만 해요. 혹은 미국 본토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이걸 ESB라 그래요. 유라시아 초원 벨트,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 이 환빠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한반도, 동만주, 서만주, 내몽고에서 저기 흑해까지 이르는 ESB를 아우르는 거대 고대 제국이 있었고, 이 거대 고대 제국이 뭐 예를 들어 6,000년, 7,000년, 뭐 8,000년 전에 있었고, 여기서부터 전 세계 문명이 다 뻗어나갔다. 이게 환빠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 고대 제국의 적통을 한반도의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환국의 적통을. 이게 환빠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증거랍시고 드는 게 첫째 하나가 우랄 알타이 어족 이런 걸 쓴다고. 이 고대 제국은 전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현대 언어학에서 밝혀졌거든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한국어는 어느 어족에 속하냐? 대단히 죄송한데요. 한국어는 전 세계에 족보를 알 수 없는 세계에 아주 오래된 언어가 있어요. 아무 다른 언어랑도 연결도 없고 족보도 안 밝혀진. 그걸 아이솔리트라 그래요. 고리버. 그게 한국어가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언어예요. 고리버 중에. 제일 큰 건 뭐냐? 일본어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본어 한국어랑 비슷하잖아. 근데 한국어랑 일본어가 족보가 다르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언어의 족보를 밝힐 때는요. 문법을 가지고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랑 한국은 문법이 같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나, 와타시는 와, 학교, 각곡구에 니 갑니다. 이키데스. 와타시와 각곡군이 이키데스. 똑같단 말이죠. 어순이나 그 문법 구조가.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 같다. 안 그래, 절대로. 언어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냐를 알려면요. 첫 번째 보는 게 뭐냐? 발음체계예요. 일본어의 발음체계, 일본어 아예 받침이 없잖아요. 아이우에오 하고 저기 모음도 딱 5가지밖에 없죠. 우리 위, 의 이런 발음이 없잖아요. 야 이렇게 우리는 야도 굉장히 그 단모음처럼 축약하죠. 이야가 아니라 야. 굉장히 짧거든요. 이런 식의 모음도 다르고 종성도 다르고 자음도 달라요. 일단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아빠, 엄마, 하나, 둘, 셋, 하늘, 땅 이런 기본 어휘 한 200~300개를 봐요.
그게 다르면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나중에 한반도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정교한 한국어의 문법을 썼을 뿐이지 까고 나면은 전혀 다른 언어라니까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고리버가 일본어예요. 그게 1억 몇천만 명이 쓰니까. 그 다음에 한국어예요. 그게 한 8, 9천만 명이 쓰니까. 남북한 해외 동포까지 하면 한 8천만이 쓰니까. 세 번째가 어디냐. 서유럽에 가면요. 지금 분리주의 독립운동하는 굉장히 한 곳에 터를 잡고 무지하게 오래 사는 집단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거기도 한 2만 년, 3만 년 그 지역에서 뿌리박고 살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바스크.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딱 만나는 국경지대에서 대서양 쪽 바라보고 흐르는 산맥과 강물을 따라서 사는 민족이에요. 바스크요. 바스크 분리독립운동 있죠. 그 바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바스크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돼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 규모가 큰 고리버예요. 나머지는 다 조금 해요.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 여족이 아니라니까 한국어가. 한국어는 그냥 어디랑 연관된지 모르는 굉장히 오래된 고리버예요. 일본어도 그렇고 별도로. 그 다음에 민족의 족보를 우리 동이라 그러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화인류학의 혹은 인류학의 동이라는 게 정의가 안 돼요. 옛날 중국 문서에 동의하지. 정의가 안 된다니까요. 민족으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그러면 기껏해 우랄 알타이 여족이 어떻고 동이족이 어떻고 이런 거 내세워서 한반도, 동만주, 서만주, 내몽고, ESB를 아우르는 거대 고대 제국이 있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말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말 안 된다는 거 제가 아주 자근자근 다 지금 바빠서 말씀 못 드리고 또 이런 건 아니니까 제 상징의 탄생 해설을 할 때도 이건 안 다뤘어요. 이거는 그러면 상징의 탄생은 11,700년 전, 그러니까 25,000년, 10,000년 전 빙하기까지 다뤘고 이건 빙하기 이후 시기에 17,700년 이후 시기인데 제가 이건 따로 책을 쓰려고 그래요. 아마 빠르면 뭐 내년 초쯤 나올 겁니다. 이 빙하가 11,700년 전에 끝나고 지금 완신세, 지금 홀로센이라 그래요. 지금 기후때가 11,7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한 3, 4천 년이 지독하게 추운 때예요. 그걸 최근 극빙기라고 불러요. 이 최근 극빙기 때 만주나 지금 뭐 몽고 뭐 ESB 이런 데는요 다 사막이에요. 비가 안 와서. 왜 그러냐면 빙하가 극심해지면 물이 땅에 갇히거든요. 물이 땅에 갇히니까 물순환이 떨어지잖아요. 비가 지금 강수량의 절반밖에 안 오면 그거 다 사막 되죠. 지금 사막이 되냐 안 되냐 보통 온대기후때에서 한 200mm 안팎에서 결정되잖아요. 지금 연간 한 400mm 오는데 350mm. 절반으로 다 깎이면 130mm. 그럼 사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근 극빙기 때 한반도는 어땠냐. 여긴 비가 왔어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로 뭐가 오냐. 한대살림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 시베리아 다 사막이에요. 감차카 반도 다 사막이에요. 극빙기 때는. 극빙기 전에는 맘모스가 풀 뜯어먹고 잘 사는 데였는데 극빙기 되면서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그 유적을 보면요. 맘모스 사냥꾼들 집단이 25,000년 이전에는 유적을 남겨요. 그런데 25,000년 전에서 11,700년 사이 그 한 13,000, 4,000년 동안 유적이 없어요. 죽어나갔거나 이주한 거죠. 어디로 이주했을까? 한반도 같은 데로 이주한 거예요. 여기가 한대살림이 생명피난처예요. 그 레피기아라 그래요. 한대살림 지역은 기후때에서 보레알 포레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사람이 그 한대살림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한대살림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때는 활도 없었을 때예요. 활은 한 만 년 전쯤에 나왔다고 추정되거든요. 마지막에 나온 무기 중에 하나예요. 활은. 그러니까 투창이나 뭐 돌팔매 이런 거 가지고 호랑이 표범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위험한 데라고요. 여기가. 오히려 개활지에서 맘모스를 상대하는 거는 안 위험해요. 보이니까. 근데 어둑어둑한 숲그림자에서 한꺼번에 곰이 덮치고 표범이 덮치고 호랑이가 덮치는 건 이건 정말 살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와서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데가 살 수가 없으니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조상의 첫 그 집단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빙하기가 이제 그 물러가니까 11,700년 전에 그냥 지금보다 더 기후가 온화해지고 비가 엄청 오기 시작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얼어붙어 있던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서 그냥 엄청난 강물을 흐르고 막 흐르고 그러니까 순환이 활발해지니까 비도 많아지고 무지하게 따뜻해요. 빙하기 딱 끝나고 나서 한 지금부터 한 8,000년 전까지 한 3, 4,000년 동안 굉장히 따뜻할 때예요. 그럴 때에 사막이었던 ESB에 사람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중해에서 많이 왔겠죠. 지중해 지역. 이쪽 흑해 지역. 여기 사람이 있었으니까. 흑해는 극빈기 때는 호수예요. 이 흑해랑 저기 어디죠? 저기 지중해 사이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얕아요. 한 20-30m 깊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못 넘어요. 그러면 극빈기 때는 해수면이 한 130m 낮거든요. 지금보다. 그랬다가 위에서 이제 물이 많아지고 이제 이쪽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흑해가 수위가 높아지고 지중해도 높아지니까 물너미가 된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흑해가 바다가 돼요. 그게 한 10,000년 전쯤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무튼 그 주위에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엄청 살았어요. 여기 터키, 시리아 이쪽은 살만했었다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퍼런 거 타고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 10,000년 전, 9,000년 전, 8,000년 전에 이미 소는 나중에 와요. 말은 그보다 더 나중에 오고 이미 양, 염소, 오리, 닭을 기를 때예요. 그리고 이미 농경을 할 때라고요. 씨앗을. 밀과 보리, 밀보리 종자하고 양이나 돼지, 오리, 닭 이걸 몰고서 이걸 따라서 사람들이 온다고요. 이쪽으로 사냥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왔고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 만주로 해서 올라가서 붙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지금 그 산동 이하로 쭉 해안 따라서 살던 사람들도 안쪽이 이제 사막에서 풀려나가니까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붙죠. 그 여기는 완신세 시작되고 나서 여러 지역에서 와서 어울린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환빠들이나 지금 신용화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여기가 처음에 뭐가 있었고 그것이 해서 쫙 퍼져나갔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17,700년 전까지는 전부 이 지역 사막이에요. 그럼 그때 사람도 어디 살았냐? 지중해 인근 살았고요. 흑해 인근 살았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저기 그 중국 지금 해안벨트 따라서 살았고요. 그 한반도에 무지하게 용감한 원시 사냥꾼 집단들이 살았다고요.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에는 이제 조몽인들 그건 좀 특이해요. 한 3만 년 전에 별도의 그룹이에요. 3만 년 전에 이건 동아시아인도 아니에요. 조몽인들은 원래 별도로 쭉 치고 올라가서 거기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ESB로 이 드넓은 초원으로 와서 다 들러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봐야지 여기 무슨 특별한 한 집단이 이걸 호령하는 무슨 고대 제국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더 재밌는 거는요. 더 재밌는 건 도대체 한국인 다음에 뿌리가 뭔지를 몰라. 한국인의 특질은요. 지구 온대벨트에서 주곡 농경, 주곡이라면 옥수수가 나중에 신대륙 발견되고 전해지기 전에는 쌀, 보리, 밀밖에 없어요. 스테이플 푸드. 한반도는요. 지구 유라시아의 온대벨트에서 주곡 농경이 가장 늦은 야만의 대지예요. 그게 한국인의 특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산, 들, 강, 뻘, 바다가 막 어우러져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이걸 이제 그 인류학에서는 그러니까 헌팅, 수렵, 그 다음에 어로, 피싱, 그 다음에 gathering, 채집. 그래서 HFG라고 불러요. 수렵, 어로, 채집. 저는 줄여서 수어체라고 제가 만든 말은 수어체라고 부르는데 남들은 다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데 한반도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어요. 왜 못 짓냐? 아니 장마 때 석 달 동안 비가 1000mm 가까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밀보리가 봄밀, 봄보리는 전부 뿌리가 썩어요. 여기 밀보리는 봄에 뿌리든 가을에 뿌리든 무조건
6월 중순까지 추수를 끝내야 돼요. 엄청난 조생종이에요. 겨울에 뿌리든 봄에 뿌리든 6월 중순까지 끝내야 된다. 근데 저 만주나 내몽고나 유라시아 저쪽 스테페벨트나 저 유럽이나 여기는요, 원래 봄밀 봄벌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랑 종자가 다르다니까요. 만약에 북방에서 누가 와서 여기서 밀보리 종자 들고 와서 내가 너희 야만인들에게 밀과 보리의 농경을 가르쳐 주겠노라 라고 뻥을 쳤으면요, 그 사람 그해 겨울에 굶어 죽어요. 그 집단. 이게 뿌리가 썩어버린다니까요. 그 뿌리가 안 썩는 밀 비슷한 게 뭐냐면 메밀이 뿌리가 안 썩어요. 근데 메밀만 먹고 못 살잖아요. 우리가 메밀국수라고 먹는 것도 메밀가루는 3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메밀 자체로는 주곡이 못 된다고요. 주곡은 밀, 보리, 쌀이거든요. 이 주곡 농사가 세계에서 제일 늦어요, 여기가. 겨울은 혹독하고 춥고 길죠. 여름에는 한 3개월 동안 비가 거의 1000mm 가까이 쏟아지죠. 여기서 어떻게 다른 데서 개발된 품종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딴 데는 빠르면은 10,000년 전부터 주곡 농사를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3,500년? 그것도 쌀 같으면 그 이후에요. 뭐 탄화미 일부 나온다고. 그거 야생 탄화미죠. 이게 주곡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 하려면요, 그 쓰레기장에서, 이 쓰레기장이 어마어마한 그 고고학, 인류학에 있어서의 그 고인류학이나 고고학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보고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고 버린 거, 음식 찌꺼기. 그걸 보면, 뼈를 보면, 아, 이게 집에서 기른 닭이야. 가축화된 닭이네. 아, 이거 야생 닭이구나. 아, 이건 야생오리인데. 이건 집오리인데. 이게 구별이 돼요. 똑같아요. 밀이나 보리도요, 예를 들면 이게 주곡 농사를 한 것들은 보면 그 이삭과의 연결 부위가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번에 한 번에 낙곡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익어요. 이 야생 밀이나 야생 보리는요, 한 번에 익질 않아요. 한 이삭 안에서 익더라도. 혹은 이삭과 이삭이 한 번에 익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종자로 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한 번에 익어야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야생에서는 한 번에 익으면은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가 안 돼요. 한 번에 익어버리면 어느 똘똘한 새가 와서 한 번에 다 찍어 먹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익어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야생밀과 야생보리하고 재배밀, 재배보리는 보면 달라요. 제대로 보면. 그렇게 제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냥 불에 탄 자죽이 있는 벽시 몇 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다. 그거 완전 그런 한마디로 무식한 얘기죠. 아직 야생벼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도. 지금도 미네소타 지역 같은 데 가면 야생벼 있어요. 미네소타가 호수가 많잖아요. 야생벼 있다고요, 거기. 자, 그래서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는 뭐를 했냐면 세계 최강의 사냥 어로 채집을 개발을 해요. 남들은 농사를 개발할 때. 야만인으로서 야만을 아주 그냥 세계 최고 수준에 이끌어요.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저는 한반도에서 그중 복합궁이 아마 한반도에서 발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복합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국 활이다. 그러면 나무로 한 뭉치로 깎는다고요. 근데 한국 활은 7겹인가 8겹 다른 소재들이라고요. 거기 뭐 대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레이어링이 7, 8개가 돼요. 그러니까 활을 풀어놓으면 그걸 옛날 용어로 부린다 그래요. 짐을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활을 부려놓으면 활이 거꾸로 C자형으로 휘죠. 그럼 불에 쪼여가면서 활을 다시 3자 모양이 나게 다시 이걸 만들어가면서 줄을 건다고요. 그걸 활을 얻는다 그래요. 현을 건다. 이게 무지하게 강한 활이거든요. 복합공은. 이 복합공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이 유럽인들은 이 돌고래 말고 큰 고래 있잖아요. 10톤, 20톤 가는 고래를 잡은 게 한 200, 300년, 200년도 안 돼요. 한 200년. 여기는 8,000년 전에 잡는다고요.
초대형 고래를. 이런 고래를 잡으려면 제가 오늘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드리면 저거부터 달라요. 작살 창부터. 창날이 예를 들면 작살 창에 꽁무니에 밧줄을 단 거를 던지면요. 고래가 몸부림쳐서 빠져나가죠. 근데 날에다가 날 꽁무니에다가 밧줄을 메고 그 밧줄도 노하우예요. 그 날에 찰탁을 할 수 있게 봉을 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던지잖아요. 그럼 고래는 한 20-30cm의 쥐방이 있어요. 쥐방. 블러버라고. 그 쥐방 아래로 날이 뚫고 들어갔을 때 몸부림치면 봉은 빠지고 날은 뚫고 들어가니까 누워버려요. 날이 안 빠지죠. 이거 울산 방구대 가면 8,000년 전에 10톤, 20톤 북방 수영고래 잡은 그림들 나온다고요. 뼈도 나오고 그 일대에서 울산에서 양산에 이르는 지역에서 양산인가 그 부산 위에. 그러니까 이거 살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채집이요. 여기 발효 채소를 한국인처럼 많이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온갖 채소를 발효시켜서 먹잖아. 발효 채소 약초 전통을 만들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종자를 하려면 결국은 6월 중순 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추수를 하는 밀보리 종자, 엄청난 조생종 밀보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아직 땅이 차가울 때 씨를 뿌려서 서리가 오기 전에 추수할 수 있는 조생종 논뼈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아마 한반도에서 개발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 이게 한국인들,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철기하고 쌀, 밀, 보리 갖고 들어가서 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복해서 다 죽였냐? 아니에요. 현지인과 결합해서 일본 민족을 형성시킨 거예요. 한 20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문화를 까면 맨 아래에는 전혀 한반도와 다른 문화, 다른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 양식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색깔을 쓰는 감각도 그렇고, 정리정돈하는 습관도 그렇고, 전혀 다른 게 나오잖아요. 어떤 다른 문화 원형이 나온다고요. 일본 문화가. 저는 일본 문화만큼 이 거리를 느끼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데라고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야만인으로 살다가 2000년 전쯤에 한자 유고 문화를 한 방에 흡수하잖아요. 삼국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발달된 대승화엄불교. 그 그리스 불교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이 그 9세기에 8세기 9세기 때 이슬람에 의해서 개판 나기 전에는 그리스 정복군, 알렉산더 그리스 정복군이 남긴 문화가 깊게 뿌리박은 데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리스 불교라고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불교거든. 그게 작살이 나가지고 우리 불교의 뿌리가 끊긴 게 9세기 때. 그러니까 한국 불교 스님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뿌리 끊긴 거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한국 불교예요. 그러니까 잘 키우셔야지. 그거를 지금 저렇게 지금 조계종처럼 개판을 치시면은 그게 선대들 볼 낯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니 가다피한테 불교 인권상이나 해주고 지금 김정은한테 불교 인권상 주시지 그래 차라리.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신의 전쟁을 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중국이라는 건 너희 중심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중국의 가치를 꽃피웠던 거는 교류 개방의 허브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옹유할 때 꽃피웠다. 주나라가 그랬지 않냐. 주가 문명 원칙을 확립시킨대요. 그전에는 조상묘에 가지고 가서 상나라 때는 조상묘 앞에서 못 끊어갖고 제물 바쳤다니까요. 우시시한 그 원시국가들이에요. 주 때가 되면 이제 이게 문명국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한은 뭐냐면 한은
중국이라는 거를 대충 몸통을 만들어냈어요. 주나 진만 해도 전부 황하 상류를 기반으로 하는데, 중상류를 기반으로 하는데, 한은 그 사람들은 양자강 사람들이에요. 지금 강소성, 지금 강소성 샹하이 부근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한을 만든 그 유방이나 그 유방의 권력 집단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협소한 의미의 황하 문명의 한이 아니라 중국 몸통부, 황하와 양자강 두 개로 이루어진 한을 만든 게 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한이 무슨 짓을 하냐. 위에 흉노, 아까 그 초원벨트를 여길 흉노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초원벨트 아래 사막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를 뚫어버리잖아요. 다클라마칸 사막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한때 만들어지거든, 실크로드가. 초원벨트가 너무 무서우니까 흉노가 어느 정도 무서우냐 하면요. 한나라 만든 유방이 죽으니까 그 흉노 그 황제가 유방 마누라한테 편지를 써요. 야, 네 남편 죽었다는데 이제 너랑 나랑 결혼해서 두 나라 합치자. 흉노랑 한이랑. 그 남녀 사이에 서로 결합해서 여자한테 없는 물건을 남자가 여자한테 꼽아주고 남자한테 없는 구멍을 여자가 대주면 얼마나 남녀 사이에 즐겁겠냐. 이런 아주 인격 모욕적인 음담 패설을 고조의 마누라한테 흉노의 황제가 써서 던진 거예요. 야, 이년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흉노가 셌었어요. 그 초원벨트를 장악한. 그러니까 그 흉노와 별개로 서쪽을 뚫어야겠다.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뚫은 게 그게 실크로드예요. 그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으로 해서 뚫어버렸죠. 서역남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도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제일 평화스럽게 잘 사는 데가 언제냐. 당 때거든요. 송은 당 체제의 연장이에요. 그럼 당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56국이 정리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56국은 누구냐? 몽골 투르크예요. 무용총이고. 기마궁사가 나와요. 그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돼야 뼈대 안장이 나오거든요. 뼈대 안장이 나와야 등자를 튼튼한 걸 달고 등자를 튼튼한 걸 달아야 말이 달리는 상태에서 활을 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색이에요. 무용총이 그려진.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이 기마 군사병들이 중국을 휩쓴다고요. 그게 다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56국. 그게 이제 나중에 선비족인 수당은, 선비라는 건 선비도 그렇고 거란도 그렇고 몽골족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선비족이 수당을 만들죠. 그리고 그 당의 체제를 이어받아 가지고 운영한 게 송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뭐가 나왔다니까요. 원도 마찬가지죠. 물론 처음에 피비린내나는 정벌로 시작을 했지만 원이 동서가 통하는 글로벌한 그 통로를 만들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니까 그때 꽃을 핀 거고요. 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청은 만주족, 몽골족, 한족, 중국인 이 셋이 합쳐진 만몽한 공동 체제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지금 중국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청이 전에는 만주는 중국 땅이 아니에요. 내몽고도 중국 땅이었다 아니었다고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교류 개방의 허브로서 그 전에 비해서 뭔가 훨씬 더 개명되고 개방됐고 좀 더 보편성을 가질 때 중국의 꽃을 폈다고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중국 사람들한테. 너희가 지금 뭐 1대1로 이런 거 가지고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뭐 해보겠다 그래봐야 너희 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중국을 길들인다든지 평양을 붕괴하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임시행정기구 거쳐가지고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정부에선. 그럼 이런 변화의 실질적 주인공은 미국이 물론 주도하겠지만 그 배후에 흐르는 힘은 현대 문명이요. 인류란 말이에요. 세계사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서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되냐. 미중 간의 정의 전쟁을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관의 전쟁으로, 정신문화 상징의 전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우리가 앞장서서 해줘야 돼요. 이거 한가한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요, 종교와 문화의 힘으로 2000년 유랑생활, 유대인의 유랑생활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어디 가거나 이방인 취급받고 개 취급받는 상태죠. 그거 견딘 게 종교 문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내놓을 때가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인간이요, 종교와 문화와 정신의 동물이에요. 이때까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인간이 농경을 익혔고, 농경을 익혔으니까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를 만들어서 고대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엄청난 발견이 시작된 거예요. 10여 년 전에. 터키 같은 데서, 시리아, 터키 국경 지역에서. 뭐냐면 11,000년 전에, 그러니까 빙하기 끝나자마자 아직 농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수천 명, 만여 명씩 모여가지고 거대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돌 가지고 단단한 돌로 석회암을, 푸석푸석한 석회암을 깨서, 이게 지금 불뚝불뚝 서 있는 게 다 석회암이에요. 이게 이런 동그랗게, 이거 좀 동그랗게 하나 보이죠? 이게 한 20-30m, 직경 20-30m짜리 석조, 그 원형, 그건데, 20-30m, 40-50m짜리. 이게 수십 개가 깔려있는 게 이 언덕 아래. 지중검사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농경 안 지었어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장 뒤져보니까, 그, 재배된 밀보리를 먹은 흔적이 없어요. 재배된 밀보리를 먹은 흔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닭뼈, 오리뼈가 다 야생 짐승뼈예요. 그런 뼈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인간이 이런 짐승이래, 이런 동물이라니까요. 이런 존재예요, 인간이. 이게 나중에 농경 시작하면서도 이게 이 네트워크가 더 커지. 농경은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 모임, 정신과 상징과 문화적 모임을 위한 수단으로서 농경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 모이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괴베클리 태페 유적에서 몇십 킬로 안 떨어진 곳에서 밀농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본격 발굴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시 거대 종교가 들어오고 그걸 먹여 살리려고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거대 종교와 도시가 더 발달하고, 원시 거대 종교와 도시가 더 발달하고, 이런 원시 거대 종교와 도시가 농경 후에 더 발달한 8,000년 전의 유적이 바로 이 환빠들이 요새 만들어서 열광하고 있는 홍산 유적입니다. 홍산. 내몽고에 있는, 서만주와 내몽고 접경에 있는. 거기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눈이 파랗고 백인을 형상화한 여신들 이런 게 있고 그래요. 왜냐면 그땐 막 인종이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때 야만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야만인들의, 수렵어로 채취인들의 거대 종교 네트워크가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자, 한강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저 바닷가 가면 용왕 모셔요. 저기 강물 위로 올라가 영월, 제천 가면요, 산신령 모신다고. 둘이 종교가 달라요. 근데 물자는 평화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 그 다음에 어디 뭐 미사리쯤, 어디 충주 원주쯤, 그게 다 남한강 지금 수계잖아요. 그 다음에 영월, 제천쯤, 이게 다 자기들의 관념체계, 종교체계가 달랐을 거라고요. 근데 평화스럽게 교류는 해요. 강줄기를 따라서. 그래야 소금이나 어류서부터 짐승 가죽과 약초까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다 그런 강이 한반도에 뭐 열 몇 개가 있으니까 20개 가까이 큰 강들이 그렇게 산중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이렇게 거대화되려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단일화돼서 이게 통일돼 있어야 돼요. 이런 통일된 거대 집단이 못 나오는 거죠.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자연 속에서의 수렵, 어로, 채취를 지능화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야만을
극도로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발달했던 거예요. 거기에 한국인의 특질, 강인함, 다이내믹스, 집중력, 왜 활 잘 쏘는지, 왜 골프 잘하는지, 왜 사격 잘하는지, 왜 순발력 좋은지 이게 다 그 안에 배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갔다가 저기 만주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몽고 꽁문이 쫓아다니면서 한민족의 뿌리와 거대한 제국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인류학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고인류학으로 이렇게 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의 특질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그게 현대적인 과학과 현대적 글로벌 정치사상, 현대적 글로벌 철학에서 정확하게 본 그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내면서 거꾸로 중국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야, 너희 지금 뭐 황하 중심이 전부 다 이끌었어? 웃기지 마라 임마. 좀 정직해져 봐. 중국인이라는 게 어디 있었냐 애초에. 중국인의 한이라는 게 형성된 게 불과 한 고조 때야 임마. 한 고조. 그전에는 그냥 서로 정복전쟁이야. 진시황 때 저기 뭐야 초나라 붙잡아가지고 백기인가 몽염인가 장군이 하룻밤에 초나라 병사 40만을 학살하는데 그 얘기는 초나라 남자 장정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소린데 그렇게 학살극을 쳐버렸어 임마 너희들. 그때는 같은 나라가 아니야. 같은 민족도 아니고. 나중에 같은 민족 나라 된 거 그나마 중국 몸통부가 형성된 건 한나라 때고 지금의 중국의 그림이 그려진 건 불과 200년 전에 만주 여진족 만주족이 너희 먹으면서부터 지금 그림 그려진 거야 임마. 그리고 티벳은 언제 삼켰냐. 티벳은 옛날부터 따로 돌아가 티벳 신장은 따로 돌아가 다니던 거 저기 모택동 공산혁명 하면서 주워 삼켰네. 그래놓고 무슨 하나의 중국인 것처럼 그걸 옛날부터 황하강에서부터 다 이끌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관점에서 이걸 깨줘야지. 야 임마 여기가 다 우리 제국에서 시작한 거야. 너희 문명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뭐 어린애 판타지입니까? 그리고 그런 걸 국가 돈 받아가지고 그런 거 뒷받침하는 책을 석좌 교수를 한번 이러고 써요. 이게 대한민국의 파산한 정신지형을 밝히는 거죠. 이 정신머리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8.15 의미 깊은 건국 70주년 잘 보내시고요. 많이들 나오셔서 또 집회나 행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